남편의 은밀한 이중생활과 시댁의 재산 강탈 음모. 피도 눈물도 없는 아내의 완벽한 파멸 복수극. 일부 익숙한 거짓말, 균열이 시작되다.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갈비찜 접시를 식탁에 올리자마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의 이름이 액정 화면을 환하게 밝혔다. 이 시간이라면 을의 야근에 시달리고 있어야 할 그의 전화는 왠지 모를 싸늘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손에 묻은 기름기를 급히 행주로 닦아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자기야. 내 목소리는 습관처럼 밝게 떨려 나왔지만 심장은 이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마치 내일 날씨를 얘기하듯 아무런 감정도 없이 태연했다. 그 무감각함이 내게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처럼 들렸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가족 전부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 비행기 표랑 호텔은 내가 다 예약해놨고. 순간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거워지며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손톱이 휴대폰 케이스를 파고들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이 벌써 3번째였다. 억지로 삼킨 한숨은 내 목소리를 폭풍 전의 고요처럼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민호 씨랑 여자친구, 고모님이랑 사촌 동생까지. 딱 6명이네. 다들 정말 재미있게 놀겠네. 나는 일부러 밝고 쾌활한 목소리를 내며 그의 말을 재확인했다. 응, 근데 이번에 예약한 빌라는 방이 3개뿐이라 사람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서 안 되겠더라고. 민준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은근한 안도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내 기대와 함께 정성껏 차린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 전복찜의 고소한 향,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기대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운명이었다. 그렇구나. 그럼 다들 재밌게 놀다 와.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역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이해심이 깊다니까.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분명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게 조롱처럼 들렸다. 아,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마당에 있는 꽃들 물 주는 거 잊지 마. 내 다육이들도. 알았지? 나는 기계적으로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것이 마치 내 눈 속에서 꺼져가는 마지막 빛과 같았다. 결혼 3년. 매년 떠나는 가족여행에 나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첫 해에는 유산후라 몸이 안 좋다며 나를 제외했고 2번째 해에는 바쁜 일 때문에 휴가를 내기 어렵다며 나를 핑계 삼았다. 그리고 올해는 심지어 그럴듯한 핑계조차 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를 배제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우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 순간 손목이 떨리면서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나는 바닥에 널브러진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 조각들이 지금의 나와 이렇게나 닮았을까?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산산조각 나는 이 결혼 생활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시댁 가족 카톡방이었다. 어머님의 메시지였다. 얘들아, 올해도 제주도로 결정했다. 수요일 출발이니 다들 선크림 꼭 챙겨라. 제주도 요즘 엄청 덥단다. 그 뒤로는 환호하는 이모티콘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나는 가족 전부라는
두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들의 정의 속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무급 가사 도우미, 외부인일 뿐이었다. 작년에 부산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동생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중앙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 역시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나는 집에서 홀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준에게 전화하니 그는 약 먹고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라며 우리 지금 스쿠버 다이빙 중이라 신호가 잘 안 잡히네. 끊는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금 나를 덮쳤다. 나는 바닥에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절친 지원의 영상 통화였다. 나는 얼굴을 닫고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은 뒤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우리 로펌에 진짜 진상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지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너 왜 그래? 눈이 빨갛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양파 썰다가 눈이 좀 매워서.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됐거든. 내가 너를 10년 넘게 본 게 장식인 줄 알아? 지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민준 그 자식이 또 너한테 무슨 짓 했지? 나는 몇 마디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 그냥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웃음거리? 내가 보기엔 박민준 그 집안이 웃음거리인데.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들은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 나는 침묵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3년 전 그 화려했던 결혼식에서 민주는 무릎을 꿇고 내게 행복을 약속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서연아. 지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너 혼전 재산 계약서 썼었던 거 기억나? 내 명의로 된 그 빌라는 소유권이 명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혼수인데 혼전 재산으로 내 단독 명의로 등록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왜 갑자기 물어봐? 지원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을 좀 더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아, 다음 주에 그 집 식구들 여행 간다며?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을래?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나는 지원의 호의를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민준이 정성껏 가꾼 마당의 잔디를 바라보았다. 이 빌라는 우리가 결혼할 때 산 집이었다.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민준의 집은 아주 적은 금액만 보탰으면서도 남자는 체면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에 민준의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고집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씻고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오늘 밤도 야근이라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반년 전부터 그의 야근은 점점 잦아졌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하고 싶은 걸까? 나는 지난 3년간 좋은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에게는 세심하게 신경 썼고 심지어 시동생의 철없는 행동까지 참아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시댁 카톡방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점점 잦아지는 남편의 외박, 그리고 매년 나만 쏙 빼놓고 떠나는 가족여행. 휴대폰이 반짝였다. 민준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다. 자기 아직 안 자? 다음 주에 나 없으니까 문단속 잘하고. 아, 어머님이 제주도 특산품 선물하신다고 하네. 내일 선물 포장 상자 좀 사서 미리 갖다 드려.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날 정도로. 됐다. 정말 이제는 됐다. 이서연, 너는 여기까지 스스로를 속일 셈이야? 나는 눈물을 닦고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시간 좀 내줘.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창밖에는 차가운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어떤 것들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의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